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12.3 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 내란 특검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관련 재판과 선고 과정을 YTN은 어떤 시각과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상반기 중 2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과 안전거리 주시 태만 그리고 기온 하강으로 악화된 도로 환경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 주행한 경우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또 차량 실내 환기 100m 이상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주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특검 재판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 선고와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선고에 대해서는 각 특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준엄한 법의 심판 과정을 국민들도 개인적 판단 또 가치관을 투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언론으로서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언론의 맥락 제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단 YTN 방송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도량을 통해서도 YTN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히 다룬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특검 재판 관련 보도는 저널리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사실 전달과 해석 그리고 평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선 보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특검 재판 관련 보도들을 보다 보니 재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용어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형이나 선고 같은 절차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구형과 선고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는 시청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시하는 걸 넘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능하다면 재판 관련 리포트 안에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짧은 코너를 마련해 법률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YTN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 과거에는 이러한 용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기각, 각하, 인용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가 곧잘 등장하는데요. 복잡한 판결 용어 정리해드립니다.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쓰고요.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속보 리포트 첫 보도에서 재판 용어를 간단히 정리한 용어 미니 사전 같은 자막이라든가 QR코드 연결 방식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설명형 콘텐츠를 재판 보도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도 구형과 선고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수 계셨는데 이렇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보도 흐름이나 구성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느끼셨습니까? 먼저 YTN은 특검 재판과 관련된 사법적 절차를 뉴스 편성에서 최우선 순위로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그리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까지 관련 소식을 연속적으로 다루며 사건의 흐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집부에서 시간대별로 뉴스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가장 앞순서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배치하곤 하는데 이 재판 선고 관련 특보가 운영될 때는 특히 해당 이슈와 관련된 속보, 또 중계, 리포트, 출연 코너 등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배치를 해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또 관심을 집중시킬 전략을 썼는데요.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도로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선고 일정을 뉴스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언론이 의제를 설정하고 해당 사건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한 편성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YTN을 통해서 한 전 총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며 위증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 봤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시청자들이 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YTN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속보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재판의 흐름에 계속 주목하도록 한 점은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보 중심의 보도가 길어질 경우 아쉬운 지점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 당시 속보 자막이 약 16분간이나 유지되면서 기자가 보도하던 여러 가지 뉴스 아이템들을 가리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난상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 때 겪은 혼선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신속하게 전한다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다른 뉴스에 대한 가독성은 떨어지고 보도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밖에도 선고 전후 보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설명이나 맥락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네, 자 아쉬운 점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보도가 되려면 좀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향후 선고 소식을 빠르게 전한 다음 재판 용어 설명이나 쟁점 정리 같은 맥락 중심의 보도가 이어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속보성과 더불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정보의 밀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방송사는 신속성과 설명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YTN의 이번 특검 재판 보도를 기준으로 해설위원 실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신속성과 이 설명력 사이의 그 균형을 잡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재판이나 이제 각종 수사 등 속보 상황에서 신속성과 설명력 사이에서 고민이 많지만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가운데서 굳이 선택을 하면 신속 정확성의 측면이 24시간 뉴스 입장에서는 신속성이 조금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신속성을 먼저 챙긴 뒤에 시간을 두고 설명력을 보강해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직 YTN 기자 가운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법조 출입 경력이 많은 기자거든요. 그런 오래된 그 기자 입장에서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재부서에서는 각종 중요 재판 선고 전후를 대비해서 쟁점 정리 그리고 법적 의미, 향후 절차 등을 담은 다양한 리포트를 사전에 제작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고 시점에 가면 새로운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제작된 리포트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보 단계에서는 신속성을 이제 우선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는 그 속보의 의미와 맥락을 보강하는 설명 중심 보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특검 재판 등과 관련한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속도와 설명력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서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가진 신속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또 앞으로 설명력까지 갖춘 보도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자와 변호사 등이 출연해서 사안을 다층적으로 짚어주는 대담 코너의 비중도 상당히 좀 컸는데 출연자들의 전문성 또 객관성이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자는 재판의 사실관계를 전하고 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해설하며 앵커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비교적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구성은 시청자들이 사건을 단일한 시각이 아니라 사실과 해석, 맥락을 함께 고려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나 결과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법리적으로 세분화해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는데요. 네, 이번 재판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이제 첫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 의미를 종사했느냐 하는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이제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죄는 딱 하나였고요. 맞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 각종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세 가지인데요. 초반 분위기는 거의 유죄가 선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알선 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과연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또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재판 보도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시각만 반복될 경우 이른바 확증 편향의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법조계나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함께 담아냈는지
즉, 전문가 구성에서 다양성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YTN이 전문성과 객관성의 균형을 잘 유지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YTN이 이 특검 재판 관련 이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비교적 충실히 유지해왔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사를 작성할 때 특검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 등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측 입장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법리 해석과 쟁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법학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접촉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찬반을 나열하는 기계적 균형을 피하고요. 재판 쟁점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견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객관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구성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취재 차원뿐만 아니라 편집부에서 전문가를 섭외할 때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법조인과 학계 인사 위주로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기존에 이 방송 저 방송 이제 자주 출연하는 인사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뭐 일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하고 있는 참신한 법조인과 학계 인사를 발굴해서 섭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담기 위한 YTN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 특검 재판 보도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YTN은 앞으로도 이어질 판결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제도적 과제까지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선고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차분하게 구조화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법 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방해, 직권남용,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을 구분해 전하며 판결의 논리 구조를 시청자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우선시한 점에서 가장 유익했습니다. 법정 현장 분위기, 당사자 반응 등을 짚으며 시청자가 사건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논평이나 감정적 해석을 배제한 채 사실과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전하며 사법 보도의 객관성과 절제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를 꼽아주셨습니다. 뉴스의 완성도와 구성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이번 특검 재판의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눠서 전달을 할지 미리 이렇게 혐의별로 또 아니면은 주요 쟁점별로 이렇게 사건을 나눠서 한 사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를 준비할 때는 법조 용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 판사한테도 많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평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들으면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신뢰성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헌대특검이 수사를 끝내면서 기소를 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 저 사건 시청자도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재판마다 어떤 게 쟁점이고 또 어떻게 기소가 된 건지 또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좀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해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법조팀에서 미리 이렇게 정리해둔 재판 워딩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어떤 증인이 나와서 어떤 말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 YTN은 또 속도감 있게 바로 보도를 해드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을 많이 해갖고 오보의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 1, 2, 3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심은 완패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KTN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는 원심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참고해볼 만한 여러 사례들 함께 비교해서 이번 재판 결과와 함께 설명해줬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배 소송, 낯설게 들리지만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개인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건보공단 소송의 경우는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원고로 나선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해외 사례들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에서는 담배 소송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결과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70년도 더 이전인 1954년에 개인 흡연자로부터 첫 담배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후 1990년 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는 우리나라의 결과와 같이 모두 담배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이후 1994년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담배 소송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998년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 정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관련 의료비 반환 소송에서 담배 회사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나머지 46개 주 정부도 무려 2,060억 달러, 한화 300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잇따랐다고 하죠.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집단으로 3개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5년 브라질에서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승소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13년 묵은 담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빠르게 질주하더니 엄마와 함께 있는 2살 배기 아이 쪽을 덮칩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모두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행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문제를 진단하며 시청자 경각심을 높인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는데 서울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 번쯤 타본 경험 있으신가요? 직접 타보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운전자인 나도 놀랄 뿐 아니라 자칫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데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만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지역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역마다 전동 킥보드 제도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전동 킥보드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방치돼 보행자가 불편해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정주차장 외에 주차된 개인형 전동 킥보드에는 경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바로 견인한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에 관한 단속 내용이었다면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도는 없을까요? 수원시는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의 지정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실제 주차구역을 조성한 지자체와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업체가 협의해 불법 주차를 집중 관리하는 건데요.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 업체가 이용자에게 최대 2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도 살펴볼까요? 송도 지역은 일부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해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체감했다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지역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제도들을 하나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라면 조금 까다롭더라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쉼터를 방문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마련된 옷이나 방한용품들입니다. 방 한쪽으로 보시면 두꺼운 이불이나 전기 장판이 쌓여 있고 또 상자 안에는 내복이나 양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시설 한쪽에 마련된 주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물레동의 노숙인 쉼터를 찾아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는데요. 난방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이들이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외에도 한파 상황 속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위가 기승인 겨울, 일과를 마무리하고 마주한 온기가 남은 집은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씻어주곤 하는데요. 누구에게는 따뜻한 집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또 다른 이에겐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한 집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따뜻한 먹거리까지 부족하다면 그들의 겨울은 더 차가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추운 겨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정부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데요.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세대당 36만 7천 원에서 올해는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은 세대 번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난방용 등유 LPG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방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24시간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동파 경계 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외에도 지역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김나영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멈춰 있거나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삶과 손길을 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특집 다큐24 몸이 기억하는 손길, 내일을 찾아 편에서는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전통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드넓은 하늘 아래 매사냥을 펼치는 한 응사의 손짓으로 첫 전통 기술이 시작됩니다. 매를 부리는 사람 박용순 응사는 26년째 전통 매사냥을 지켜온 장인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를 이어가는 지역은 단 2곳뿐이라는 점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장인의 매사냥 훈련을 보여주는데요. 훈련을 마친 뒤 매의 발에 묶인 절근 줄을 풀고 자유비행을 시도하는 순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냥에 성공한 매를 추적해 찾는 응사의 다급한 발걸음과 숨가쁜 호흡은 자연과 오랜 교감을 나눈 장인의 노련함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매를 부리는 일이 야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사람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매사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감각과 존중이 필요한 전통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사냥 장면이 다소 빠르게 전개되어 처음 접하는 시청자에겐 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전통 기술은 갓을 만드는 갓일입니다. 갓의 총 모자와 양태를 하나로 이어 완성하는 작업으로 장인 박창영 선생은 17세에 입문해 65년째 이 기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곁에서 함께 작업하는 아들의 모습은 전통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갓 제작은 말총, 대나무, 실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루며 오랜 시간 손끝의 감각으로 완성되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방송은 각 공정에 참여하는 장인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 공동의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갓이라는 소재가 현대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문화적 배경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기술은 궁궐 목조 건축을 이끄는 대목장 작업입니다. 조재량 대목장은 전통 건축을 오랫동안 지켜온 장인으로 25년 만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인물인데요. 나무를 고르는 순간부터 도면 설계, 가공까지 전통 건축의 전 과정을 보여주며 대목장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공사 전체를 통솔하는 설계자이자 관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제 크기의 1:1 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현촌도 작업은 그 정교함과 경험의 깊이를 보여주며 시청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졌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전통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면서도 섣불리 비관하거나 지나친 향수에 젖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전통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므로 젊은 세대가 친근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현대적인 응용과 변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집 다큐24 몸이 기억하는 손길, 내일을 찾아 편은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전통 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깊이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삶에 주목한 따뜻한 시선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가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송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